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일 병원연 첫날입니다. 자, 오늘 뉴스와이드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조상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렇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새해 소감을 물어보긴 좀 그렇고 대통령 신년사부터 먼저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신년사를 들어보니까 성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41번 정도 나왔고,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대전환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국민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6년은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극복하고 국민 통합도 골고루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성장을 위해서 대전환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년사에서 조금 이제 눈길이 가는 부분이, 서울은 수도 행정으로, 경제 수도로 가고, 중부 지역, 그러니까 세종을 의미할 텐데 여기는 경제 수도로 가고, 부산 쪽으로는 이제 해양 수도로 가겠다라고 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 가는 그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2026년에 이재명 정부의 어떤 핵심 화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성장이라는 게 어떤 소수의 기득권층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성장도 질적으로 우수해야 되는데, 그 성장이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게 어떤 것이냐, 모두가 다양하게 골고루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경기도지사 때 너무 많은 반도체 기업들, 공장들을 유치해서 지금은 좀 후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수도권 중심, 그리고 소수의 어떤 자본가들이 전체 부를 독점하는 이 기득권 체제가 굉장히 공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만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다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 성장의 과실을 충청, 부산, 전북 이렇게 골고루 지역적으로 분배해야 된다. 성장도 다극화해야 된다. 그 포부를 올해 정말 야심차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2025년은 이제 계엄 이후에 탄핵이 있었고 이제 대선이 치러지면서 급하게 이재명 정부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란 극복이라든지 내란 청산, 이런 것이 이제 국정 키워드가 됐었는데, 화두가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골고루 다 같이 잘 사는 성장을 이제 대통령이 화두로 좀 삼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야당도 좀 협조를 하나요? 어떻게 이것조차도 문제 삼나요? 아니요. 근데 대통령 말씀을 보면은 성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성장인지가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역대 모든 정부가 다 해왔던 말이거든요. 수도권만 발전을 하자라고 말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떤 성장이냐라고 그 핵심을 들어갔을 때,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부채 주도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빚내서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돈 뿌려서 그걸로 강제적으로 성장률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성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쌓은 성장은 모래성 위에 있는 성장 같은 것이고, 결국 재정 위기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정 리스크를 우려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지금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경제 전문가 모시고 제대로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신문들이 상당히 이제 새 여론조사들을 많이 이제 해서 발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그러나 대체적으로 50% 후반에서 60% 정도가 잘한다, 지지한다, 이런 이제 응답이 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지난 6월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양호한 편이다. 그러니까 좀 보통 수준을 넘어서 잘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예. 직전 윤석열 정부와도 비교가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혼란스러웠던 것이 안정돼 있는 것이죠. 물론 예.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의 배경에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ESC 경제, 이코노미 그리고 S 외교안보, 시큐리티, C는 커뮤니케이션인데 계속해서 생중계 정부 업무 보고도 하고 있고 예. 또 뭐 기자간담회라든지 또 이제 청와대로 옮기면서 춘추관에서 더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특히 이제 임기 7개월 동안은 대통령의 외교안보가 빛이 났습니다.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을 대체로 견인한 것이고 특히 경제는 뭐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거나 성과가 나타나지도 않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주가 지수입니다. 이게 예. 이제 올라가면서 대통령의 이 지지율에도 탄력을 받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올해는 이따가도 전문가 나오시겠지만 예. 경제가 중요할 테고 또 하나 이제 정치가 계속해서 좀 갈등을 빚는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부분적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올해 이 붉은 말의 해 명호년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50% 후반에서 60%대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근데 이게 어떤 지지층이라든지 특정 지역,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그 지역에서만의 이 지지율이 아니고 그러니까 TK에서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보다 높았어요. 심지어 이제 부산 PK 쪽에서도 절반 50%가 넘게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잘한다라고 보수층에서도 지지한다는 뜻 아닌가요? 뭐 일정 부분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정 그렇게 부분이 나오는- 아니라 잘한다는 응답이. 근데 이렇게 예, 말씀드릴게요. 많으니까. 지금 집권하신 지 6개월밖에 안 돼, 6개월이 예. 약간 지난 그런 상태입니다. 허니문 기간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잘 예. 나오는 것은 뭐 역대 많은 정부들이 그래 왔던 현상인 거고 이재명 정부가 특출나게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예. 이제 여론조사에서 같이 묻거든요. 근데 그 이유로 그냥 국정 운영을 잘한다, 그냥 잘한다 이런 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에 기반해서 나오는 지지율인 것이지 어떤 예. 성과에 기반한 지지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지금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예. 말하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는 환율 등 경제 정책 문제를 들고 예. 있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유이고 왜냐하면 지금 경제 정책 방향이 기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확대될 수밖에 없고 지지하는 이유는 추상적인 그냥 잘한다라는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지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조행정 관계에서 어떤 여론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여론조사는 이제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뭘 잘하느냐라고 하는 그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냥 네네. 잘한다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외교 안보가 제일 가장 잘한다라고 있었고 또 민생 경제가 잘한다. 이제 이런 응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뭉뚱그려서 잘한다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근거는 그 갤럽 경향신문 조사를 예. 보면은 그냥 국정 운영을 잘한다가 1등이더라고요. 이제 그건 이제 국정수행 지지도인데 그건 여론조사 전문가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가장 큰 이유는 예. TK나 PK 지역에도 보수 성향이 강하죠. 예. 그런데 왜 이럴까? 일단은 기저현상이죠. 윤 정부와 비교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예. 바로 이제 안정이죠. 국가가 그래도 안정됐잖아요. 이것 자체가 가장 큰 이유. 물론 정치적 갈등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지금 현재 뭐 혼란을 빚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 지지율은 차이가 있다더라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는 그게 예. TK뿐만 아니라 PK 지역, 영남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영남 지역은 사실 보수세가 강한데 예.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보입니다. 그리고 경제, 이 외교 안보를 중요시 본다. 그럼요. 보수층은. 안보를 중요하고 그다음 경제인데 외교 안보로 봤을 때 일본하고도 좀 사이가 돈독하고 미국하고도 사이가 트럼프 돈독한데 대통령과 간세 그렇죠. 협상. 예. 중국, 북한하고도 관계가 또 나쁘지가 않아요. 그럼 대통령이 안보가 일단 확실하게 안정이 돼야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뭔가 투자도 하고 성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 그리고 그전에 너무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주다 보니까 예. 영남에서도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응답이 이제 60%에 육박을 하고 또 넘는 여론조사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보수층에서는 물론 이제 TK 지역이나 PK 지역에서도 긍정답이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전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전체 한 일부 여론조사는 한 30% 후반 정도는 여전히 대통령에 대해서 잘한다고 응답을 하지만 나머지 한 60%에서 70% 보수층의 60% 정도는 잘 못한다 이런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진영이죠. 진영이 단단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 한 60여 % 안팎은 긍정 평가를 하고 한 30에서 35% 정도 약입니다. 이건 이제 부정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는 이른바 강한 진영 속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런 속성이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그건 당장 반전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또 설왕설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또 인사를 통해서 예. 또 정책을 통해서 정책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예. 정책을 하는 것은 또 상당히 중도나 또 보수 쪽의 입맛에 맞는 정책이라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통령이 중도 또 보수까지도 얼마나 더 끌어들일 수 있냐 예. 이 부분이 향후 이제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의 진영 간 고리 깊다. 제가 우리 MBN을 통해서 나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 8년 전에 탄핵 국면에서는 진영 간 골이 500m였다. 예. 그럼 지금의 진영 간 골이죠. 깊이? 골은 예. 5만 미터다. 5만 이게 미터. 심각한 겁니다. 이걸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다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정청래 대표는 상당히 또 강력하게 또 이 지지층들의 이 또 요청을 받아서 이 정책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워워워 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이 골을 얼마나 메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또 올해 2026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 될 큰 숙제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겨레랑 한국 정당학회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좀 강한 전통적 지지층인 올드 이재명 지지층 말고 지난 6개월 동안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걸 보면서 새로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근데 뉴 이재명이 거의 한 20%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다가 이제 6개월 정도 과정을 보니까 나 이재명 대통령 지지할래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사람이 한 20% 정도가 생겼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혹시 야당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요? 왜 새로운 지지층이 20%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그 조사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지금 처음 말씀을 듣고 그냥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단 기존에는 이 민주 좌파 진영의 표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조국혁신당이 완전히 몰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민주당 지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로 올라간 게 아닌가. 그 원래 생각이 듭니다. 진보층이었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인가요? 네. 예, 그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아마 분석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49%를 받았는데 예.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 59%를 받았다. 그러면 기존 지지층이 아니라 정말 중도, 약한 보수까지 그 지지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외연이 확장된 거다. 스펙트럼이 늘어난 건데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기준을 예, 진보,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보수, 약한 보수, 중도로 확장해서 그 시각에 맞게 그 입맛에 맞는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 민주당은 사실 민주당 지지층을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양쪽에 다 소구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40%대 그리고 국민의힘이 뭐 20%대에서 30%대로 좀 보이고 있고요. 당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그렇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고 잘한다는 응답보다는 못한다는 응답이 두 분 다 모두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잘한다는 응답이 많은데 정당과 이 당 대표들은 잘 못한다. 그러니까 의회 지도자들이 잘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예. 지도자들도 정청래 대표도 장동혁 대표도 또 미래를 보면은 대권 잠재적인 또 후보가 될 수가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럼 이들이 필요한 것은 마치 대통령처럼 중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혁신도 필요합니다. 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절충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강성, 강성, 강성. 이러다 보니까 다른 이미지가 이 확장될 수 있는 이 확장성이 침투될 수가 없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많이 차지하는.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지금 또 이제 야권 후보이기 때문에 야권 지도자이기 때문에 대표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부정이 더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왜 그럴까?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투쟁 가행, 투쟁 또 종합특검 또 전담재판부 예. 이런 것이고 또 장동혁 대표를 보면 징계 가행, 김종혁 전 최고위원 중징계, 그 다음에 당원 게시판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 쪽에서 볼 때는 명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칫 또 중도 보수나 예. 또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느냐 이런 또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예. 부정적인 더 평가가 많고 새로운 이들을 지지할 수 있는 아까 말하는 이른바 대통령의 경우에는 뉴 이재명, 그렇다면 뉴 정청래, 뉴 장동혁은 현 시점에서는 별로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제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되겠다. 빨간색, 파란색 얘기하면서 모두가 아우르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통합을 외치는 대통령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러나 이제 당파성과 정파성을 강하게 이제 표방할 수밖에 없는 각 당 지도자들은 되려 지지율 부정평가가 훨씬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에 투표할 거란 여론이 41.6%, 또 국민의힘에 투표할 거란 여론이 이제 25.6%. 물론 이제 이 수치는 아마 이제 선거가 임박하면 또 타이트하게 이제 붙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사실상 압승을 거둘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근데 일단 이 여론조사가 대표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예요. 네, 여론조사 그러니까,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를 예. 보면은 거의 비등하게 가거나 아니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야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더 많은 그런 예.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뭐 적어도 이번 지방선거는 비등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비등한 싸움이 생각을 될 하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은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여론조사를 보니까 서울, 그러니까 리서치 여론조사예요. 각 당 이제 예상되는 후보와 이제 이 접전 대결을 하는데 김민석 오세훈, 박주민 오세훈, 요즘 뭐 워낙 대통령이 칭찬해서 뜨고 있는 정원호 이제 성동구청장 여론조사를 보면은 글쎄요 거의 뭐 오차 범위 내에서 타이트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압승할 거다라는 거는 이제 또 보신 여론조사가 네, 네. 있다니까 제가 그건 못 봤고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저희로서는 아주 고무적인 여론조사 예.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과 2달 전인 10월까지만 하더라도 그 누구도 오세훈 시장의 아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예. 점점 시간이 들어갈수록 저희 민주당 후보들이 누가 나와도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년 지방선거의 성격이 예.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고 이재명 정부와 비전이 맞는 그러한 후보자를 내가 선택하겠다. 결국은 뭐냐면 모든 지방선거 중에 저희가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데가 서울과 부산입니다. 예. 근데 서울과 부산에서 지금 여론 지지율이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우상향하고 예. 있어요. 그럼 이 체제대로 간다면 사실상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임할 수 있다. 예. 저희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K스탯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건 조금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을 누구를 찍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야 예상되는 잠재 후보들을 이제 붙일 수는 있는데 이거는 누가 서울시장으로 적합하냐, 적합도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목이 좀 다른데 누가 서울시장으로 적합하냐는 걸 물어봤을 때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고 2위가 이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에요. 이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간단하죠. 이거는 왜냐하면 총량을 보는 겁니다. 1대1 대결이 아니라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의 현직의 프리미엄이 이제 있고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뭐냐?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선거는 구도, 그다음에 이슈, 그리고 후보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후보로 김민석이냐, 박주민이냐, 정원호냐 이게 아니에요. 예. 서울은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오세훈 대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오세훈 대 이재명 대통령, 오세훈 시장 대 이재명 대통령의 대결 구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뜨고 있다 이런 그렇죠. 뜻인가요? 이렇게 이 여러 명을 다자로 붙였을 때는 아마 그 표를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다자로 보면은 민주당 후보들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1대1 대결을 했을 때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것은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예.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도권의 경우에는 영남과 호남은 좀 성격이 다르겠죠.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 대 국민의힘 현직 시장. 예. 그리고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현직이 민주당 김동연 지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민주당 현직 지사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의 할로 이펙트, 후광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는 민주당이 상당히 또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은 그럼 쫓아가는 상황일 겁니다. 서울시장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 되고 왜냐면 그러니까 현직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민주당은 총공세를 퍼붓는 겁니다. 예. 대통령의 후광 효과에다. 그럼 뭔가 중도층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경제 이슈를 잠깐 말씀드렸듯이 선거는 구도, 이슈, 후보거든요. 그럼 이슈를 잡아야 돼요. 2010년에 마치 무상급식을 당시에 민주당 야당이 잡았던 것처럼 서울도 부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아니야 그럼 플러스 알파 뭔가가 있는 그것을 끌어내줘야 예. 되는데 과연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할로 이펙트 후광 효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인물론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남은 6개월을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느냐가 서울시장 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핵심이죠. 핵심이죠. 그러니까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떡하니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큼지막한 사진과 함께 잘하긴 잘합디다. 나도 성남시장일 때 잘했는데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이 순간 빵 하고 올라간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지원이라는 것은 이건 국민의힘에서 선거 개입하느냐 그렇지만은 이거는 법상으로는 선거법 여기 조상현 변호사도 계시지만은 법을 위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여태 어쨌든 그 여론조사의 추세적 흐름을 보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앞서가다가 지금은 이제 바짝 이제 쫓기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 후보들과 이제 접전을 벌이는 식으로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도 마음이 좀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앞에다 두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높은 일부 극소수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한 국민 대다수의 바람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이 과감하게 변해가야 합니다. 이제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해가 바뀐 만큼 또 그동안에 당 대표께서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심기일전에서 적어도 계엄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더 이상 우리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민주당 예비 후보들한테 바짝 쫓기거나 또는 이제 일부 오차범위 내에서 뒤집어진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는 중도층을 좀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중도층의 마음을 꽉 붙잡아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지금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찰 만큼 참았다. 네.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 빨리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 계엄 옹호하지 마라. 네. 계엄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예. 네, 장동혁 대표는 계엄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선거 모드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고 그거는 아마 모든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로 확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어떤 스텝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그 윤 대통령과의 절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절연이라는 게 꼭 무슨 이미 탈당한 대통령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스탠스를 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의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이미 갖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보수 통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 한동훈 대표와의 그런 어떤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빨리 장동혁 대표께서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예. 보수 통합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범보수 진영에 있는 개혁신당까지 다 같이 끌어안아서 민주당이 일당 독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잘 싸우는 그런 대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국민의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근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근데 이게 생각합니다. 뭐 네. 계속 이제 계엄 이후에 계속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계엄에 반대한다는 건 뭐 명확해요. 네, 예, 네. 이제 장동혁 대표. 근데 이제 탄핵에 네. 찬성한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이제 이분 아직은 이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자.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그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탄핵은 우리 당의 그거를 대통령이기 오세훈 시장은 때문에 사과하라는 거 아닌가요? 계엄을 옹호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아까 CG를 보시면 예. 탄핵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인 거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탄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 자진하야하도록 유도하자라는 게 그 당시 국민의힘의 입장이었고 그게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술은 먹었지만 나는 음주운전은 안 했습니다. 이런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계엄을 옹호하지 않는데 내란숙의 피의자를 왜 면회를 가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 유명한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해서 우리 당이 이 꼴이 됐다. 이런 그 찬탄파를 왜 공격합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4선 정도 됐으면 자기 힘으로 지지율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지도 못하면서 모든 탓을 장동혁 대표 체제에 이렇게 미루는 행위도 예. 지도자답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언제까지 윤 어게인 할 건지 언제까지 집안 싸움만 할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 대다수가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본인들은 아직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2.3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왜 우리 그 윤석열 내란수계 피의자에게 왜 내란수계라고 부르냐. 그렇게 따지고 드는데 무슨 예. 선거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빨리 입장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세훈 시장의 말을 들어보면은 목소리가 높은 일부 극소수의 주장에 휩쓸리지 마라. 그리고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국민 대다수의 바람에 부합하라.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는 누구고 일부 목소리가 큰 극소수는 누구냐? 오세훈 시장 눈에는 명확하죠. 작심 발언을 한 겁니다. 이제 예. 선거판을 봤을 때 오 시장으로서는 빨간등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는 중도가 필요한데 그럼 당이 변해야 된다. 이 당의 변화는 이제는 좀 비상계엄 손절하라. 손절해라. 그래야 중도층이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떠나버린 지지층이 예. 중도 보수도 떠났고 그다음에 TK도 또 PK도 떠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른바 청년층이 아니라 청장층이 떠나고 있습니다. 예. 60대와 70세 이상 일부까지도 지금 국민의힘 지지를 또 떠나고 있는, 철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는 제가 오늘 거듭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세 가지만 기억하십니다. 선거는 구도, 이슈,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구도는 뭐냐? 비상계엄 손절하고 또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하자. 예. 그럼 중도 들어온다. 이슈는 뭐냐? 부동산이 있지 않냐? 이 부동산으로 공격하자, 공략하자. 그다음에 일자리, 예. 청년 시업을 통해서 청년층들을 좀 빨아들이자 우리가. 그다음에 후보는 뭐냐면 이렇게 당이 쪼개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일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른바 탄핵 반대 그렇게 해서 예. 결집이 돼서 지도부가 이끌고 가면 어떻게 이게 외연이 확장되겠느냐.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오세훈 또 박형준 그다음에 충청권의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지금 완전히 뭐 마음이 화닥화닥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당이라도 좀 똘똘 뭉쳐라. 예. 지금 이럴 때 당 내부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 누구 또는 장동혁 대표 누구 이럴 때가 아니다. 똘똘 뭉쳐라. 이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우리 김 대변인께서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전 지역은 이제 서울하고 부산이 될 것이라는데 이제 서울은 지금 살펴봤고 부산은 지금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직을 사퇴했던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후보가 어떻게 후보군에 들어갔는데 지지율이 지금 박형준 현 시장보다 높게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전재수 전 장관이 부산시장 후보로가 될 수 있느냐? 낙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예. 수사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또 아직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예, 뜻이네. 그럼요. 그 수사 결과에서 정말 돈이 몇 천만 원씩 오가고 명품 시계를 받았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 당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라도 지지율이 높게 나와도 아니 지금처럼. 그것은 예. 저희 당이 계속해서 저 부분 관련해서 추진할 수가 없고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부산 시민들은 정말 부산이 키운 큰 정치인 전재수가 아직까지는 통일교로 받은 금품 관련해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몇 천만 원 그리고 명품 시계는 근거가 나올 뿐이 없어요. 예. 그런데 줬다는 주장은 있지만 근거도 안 나오고 있고 줬다는 주장을 한 사람도 그것은 내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 내가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증언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도 해수부를 전격적으로 취임 첫 해에 부산으로 이전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영향이 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다음 해수부 장관도 이제 부산 출신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경태 의원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 전재수 전 장관의 지지율이 지금 박형준 시장보다 높게 나오는 건가요? 그 영향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 전재수 장관이 지금 48%가 나온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그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 48% 부산시장 예. 지지율이 나온다. 정말 민주당에서는 이런 정치인이 있다는 게 부럽기도 하고요. 그 험지에 가가지고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전재수 장관은 지금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예. 권성동 의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통일교에서 금품 수수를 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구속 수감돼 있습니다. 전재수 장관도 민중기 특검에서 그렇게 민기적거리지 않았으면은 예. 4개월 전에 이미 구속이 됐을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부산시장 양자 대결 신년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다는 게 얼마나 민중기 특검이 이 민주당 인사들을 봐주기 예. 수사를 했느냐 이게 딱 그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잠시만 예. 그 조 행정관님이 전재수 전 장관님이 4개월 전에 구속이 됐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단정적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네, 생각이 저의 드네요. 평가이고요. 민중기 특검이 예. 제대로 수사를 4개월 동안 수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권성동 의원이랑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저의 평가입니다. 부산시장 제가 짧게만 좀 예. 설명해요. 짧게. 왜냐하면 지금 K스탯 리서치 이 조사 결과를 잠깐 보여주시면 좋은데 이 조사에서도 전재수 의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두 글자입니다. 미련. 이게 민주당 미련? 지지층이나 부산에서의 이 유권자들의 또 지지 정당이 없다는 그런 무당층의 경우에도 보면 전재수에 대한 예. 인지도와 호감도는 매우 높아요.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한 데다가 지금 부산의 지역구 전 지역구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은 전재수밖에 없습니다. 재수가 나가면 되는데 부산시장 되는데 하는 이게 있거든. 이게 말하는 대로 미련 아직 예. 미련이 작동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 지금 후보를 이름 넣은 게 있는데 혹시 자료 보여주실 수 있으면 케이스테이 리서치 다자 대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예.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여기 보면 다른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이게 대안이 안 돼요. 박형준 시장한테 대항이 안 그렇죠. 된다. 대안 부재거든요. 예. 근데 박형준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파괴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산이 또 그런 좀 지역적 속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이 보수 지형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득표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한 50% 이상 된 사람이 당선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무응답한 게 지금 이 조사 결과에서도 비율이 한 약 30%는 대체로 보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전재수가 그 문제만 아니면 될 긴데 하는 그 부산의 미련. 이 좀 심리적 여진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통일교 관련된 의혹에도 불구하고 전재수 인물론이 아직은 살아 있다 부산 지역에서.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화제를 바꿔서 이해운 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운 이 장관 후보자가 지난 계엄과 관련해서 좀 대국민 사과를 한 게 있는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민주수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해운 후보자는 뭐 자질면에서 보면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서 뭐 적합하다라는 그 대통령 이제 춘추관의 이제 홍보수석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아마 검증이 됐다 이렇게 이제 좀 논하면 봐야 안 될 것 됩니까?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일단 벗어나서 일단 지난 계엄 때, 지난 내란 때 같이 이제 시위 현장에 갔다거나 아니면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부분이 좀 이제 계속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번 사과로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 사실은 어떤 정당의 생활을 하다가 보면 정파성에 매몰돼서 그러한 주장을 했고 사실 그런 것 이런 거 다 따지다 보면 대한민국에 쓸 수 있는 인재가 없습니다. 본인이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민주당 정강 정책에 따른다는 전향을 한다면 예. 그러면 국민 통합 입장에서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민 통합도 저희 민주당은 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터진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그 보좌관. 인턴 비서관에 대한 그 녹취는 예. 제가 이제 그 인턴 비서관한테 사과부터 하고 싶더라고요. 그 쓰시는 단어들 IQ가 몇이냐, 너를 죽였으면 좋겠다. 뭐 한국말을 왜 못 알아듣냐. 그리고 막 엄청난 괴성으로 그 호통을 치잖아요. 예. 이분이 얼마나 트라우마를 겪고 살았으면 2017년에 그런 모멸적 이야기를 아직도 녹취로 저장하고 있겠어요. 이 부분은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 굉장히 두렵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런 일에 대해서 편들어 주려고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당 대변인이지만 아니 이건 예.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지금 뭐 답변하는 게 그래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안하다. 예. 그런 뭐 기억도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기자들 앞에서 나와서 석고대죄하고 경위를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보좌진에 대한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옹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뭐 네, 저도 어제 예. 그 갑질 녹취 나온 거 보니까 이분이 뭐 주말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 낙마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예.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도 실드를 못 치는 정도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자기 편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아까 그 전문성은 얘기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얘기를 안 할 아니 수가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시간상 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짧게만 논하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재 청문회가 만약에 열리면 그 자리에서 논하면 되니까. 네, 아니 예. 이분이 전문성이 뭐 경제통이라고 해서 다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은 의료보험에 대해서 썼습니다. 우리나라 그 정부 직제상 의료보험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KDI에서는 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열심히 하셨어요. 예타 조사라는 거는 특정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하는 그 거시 재정 운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이 그냥 경제통이라고 뭉뚱그려가지고 지금 기재부 장관의 적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내에서도 제가 좀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보낼 수 있냐라는 말을 기재부 내부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전달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게 뭐 이해운 지금 후보자의 이 과거 보좌진 이른바 심한 폭언이 이제 녹취가 공개되면서 사태 방향이 또 완전히 좀 다른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뭐 편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학폭 논란 때문에 이제 이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씨 있잖아요. 그거랑 견주는 건 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계속 현재의 발목을 잡는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론이나 변호의 여지가 없습니까? 아니 이 사항은 이게 너무나 좀 충격적이다? 심각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제가 한 40, 50대 뭐 보좌관이나 선임 비서관
그러니까 의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인턴 비서관 이런 건 제대로 급여를 주는 게 아니고 일정 정도의 어떤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의원실에 있는데 그런 어린 친구한테 저렇게 상처되는 폭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다수가 그리고 자식 키우는 어떤 부모가 저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5천만 국민들이 저 발언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큰 측면에서 또 이제 실용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해운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나온 기사는 정권 초반 출범 초기에 이제 유승민 지금 전 대표를 이제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월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재명 그 당시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유승민한테 전달하라고 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믿기지가 않아서 그분한테 이게 이 대표 뜻 맞느냐? 이 대표 뜻 맞느냐라고 확인을 하니까 그 뜻 맞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가서 이 대표한테 전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 하려면 다시 내한테 연락하지 마라. 예, 유승민 전 대표가 이제 자신이 총리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이게 뭐 폭로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이제 털어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해운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고 이 보좌진 문제 때문에 낙마하게 되고 유승민 전 총리가 나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본격화되면 대통령이 통합이라든지 실용주의라든지 그런 측면을 부각시켰던 것은 어떻게 빛이 좀 발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부각이 되죠. 오히려 더 부각이 이게 되나요? 우리가 뉴스와이드를 오늘 특집으로 다루는 상당히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해운과 유승민을 다룬다. 그만큼 이게 판가리 카드. 아니, 근데 두 분이 돼야 말이죠. 잘 돼야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금 할 의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큼은 적어도 전 국민이 알잖아요. 진정성 알아줄 거다. 그렇죠. 예. 못마땅하든 하든 간에 이게 놀라운 게 시선 주도가 되고 판가리 카드로 그다음에 관심이 주도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인사는 3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격, 충격, 돌격. 파격, 충격, 돌격이 되면 이건 일단 성공한 겁니다. 그 사람은 검증을 받겠죠. 지금도 개인적인 논란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어요. 이해운 후보자의 경우에. 또 하나 정치적 동질성도 과히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동질성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해운 후보자가 과히 있어 보이지 않아요. 공통점은 딱 하나 있어요. 이시라는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져오는 효과는 뭐냐면 우리 또 미국 파인 우리 조상현 변호사도 잘 알 텐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공화당 백인들은 다 그랬어요. 안보를 망칠 거다. 저 무슨 흑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의 안보를 어떻게 할 거야. 떡하니 국방부 장관을 로버트 게이츠 임명을 합니다. 이 공화당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브라스카주 상원 의원을 냈던 척 헤이거를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또 기용을 합니다. 백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뜨악합니다. 이건 무슨 일이야? 그런데 적어도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대통령은 이른바 판가리 카드, 그다음에 시선과 관심이 순식간에 또 대통령이 집중됐잖아요. 그리고 4일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중국 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일정을 임기 초반에 대통령 중심으로, 그것도 민주당도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아니에요. 대통령 중심으로 끌어가고 있는 그런 카드들을 꺼내들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총리 카드가 뭐 통했든 통하지 않든 이해운 후보자 카드가 통하든 통하지 않았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뭐 의도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나름 정치적 목적은 달성을 했다. 그렇죠. 적어도 국민들에게 어떤 의중이 있다라는 거는 알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은 좀 위기감을 가져야 되나요?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탕평 인사라고 하면은 당하고 상의를 해야죠. 당 대표한테 미리 상의를 하고. 장동혁 대표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 추천권을 이거는 그냥 줘요? 하면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기용하려고 한다라는 걸 미리 언지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명 딱 빼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그 빼간 사람이 심지어는 전문성도 없고
무슨 이쪽 표현을 빌리자면은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턱하니 빼가지고 너네 이제 다들 난파선이라서 사람들 빠져나온다라는 그 이미지를 주려고 한 명 빼간 건데 지금 이런 보좌진 갑질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임명이 안 될 거란 말이죠. 이거를 그 정치적 부담을 이재명 대통령이 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완전 그냥 이해운 후보자 한 명만 바보 되고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연말 연초부터 이렇게 악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도 이제 정청래 대표가 뭐 국립현충원도 가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도 가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제 참배하면서 이제 거기서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김병기 이제 전 원내대표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지난 25일 날 이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잠깐 그 얘기 들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녹취 관련된 얘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강선우 의원님에 대한 윤리감찰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님은 대선에서 왜 제외되는지 여쭙겠습니다. 당내 인사 어느 누구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윤리감찰의 대상이 되면 비켜갈 수 없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25일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성역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정말 문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만 봐도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거 돈 돌려주시고요. 됐든 안 됐든 돈 돌려주시고 제가 만약에 강 의원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돈 돌려주시고 되든 안 되든 알았다 내가 처벌 받겠다 돈 지금 돌려줄 테니까 돈 돌려주고 시작하자 그래요. 돈부터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 문제만 들어보면은 강선우 의원이 보좌관 갑질 얘기가 나와서 자꾸 또 강선우 의원까지 또 거기 부분이 이제 이해운 후보자 얘기에서 강선우 의원의 이제 이 보좌관 얘기도 좀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그거와는 좀 별개로 강선우 의원이 이제 지역구 시의원 김경 시의원의 이제 공천 문제를 놓고 돈을 받았다라는 걸 이제 실토하는 내용이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겐 불똥이 안 튀는 줄 알았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뭐 동작구 지역에서 그런 게 있었다라는 또 폭로도 새롭게 이어지고 있고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강선우도 그렇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두 분 다 당에는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항 자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으로서는 그런데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논란 자체에 대해서 뭐 수사와 그런 사법당국의 조사도 있지만 당으로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강선우 의원 관련해가지고 공천 관련해서 금품이 오갔다는 이 얘기 자체가 사실 국민 여러분들도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저희도 아직까지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대부분의 저희 당직자들은 강선우 의원이 그 김경 시의원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좀 과장되거나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뭐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고 사실 민주당은 그게 뭐 한 20-3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옛날 얘기로 치부했지. 돈 받고 공천 주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내 기준이 엄격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선우 의원이 페북에 어떤 해명을 하실 때 돈을 돌려주라. 돈은 본 적이 없지만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글을 남기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사무국장이라도 금품을 받았다는 인정이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돈을 안 받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나? 정말 왔는지 그리고 그게 다시 돌아갔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 1억이라는 게 그냥 뭐 500원, 1,000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금융기관에 기록이 남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수사가 있어야 되고 윤리감찰단에서도 어쨌든 공청 과정은 예. 저희 당의 일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조사를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민주당 대변인이시지만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현 후보자도 그렇고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사건이 터지면 뭐 국민의힘처럼 검사들이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수사 예. 무마하고 무혐의 처분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못한 거는 같은 당 의원이더라도 옹호할 수가 없다, 대변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까지 해서 네. 뭐 특검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특검까지 갈 사안인가? 이게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녹취록의 증거가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돈을 받았다라고 본인이 시인하고 있는 그 녹취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경찰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찰이 왜 지금 압수수색을 안 하냐? 예. 그 여기에 이 사건에 관련된 증거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강선우 의원, 김경시 의원, 그리고 그 사무국장 이 3명의 진술이 전부 다인 사건인데 예. 이 사람들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사건인데 지금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그 녹취록 상에서는 예. 별 말을 안 해가지고 지금 뭐 클리어한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그 민주당의 공천 심사라는 업무를 방해하는 거에 공범이 된 거거든요. 이게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도 뒤에 그 다음 날 공천 심사를 할 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이 사건의 공범으로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중찬 소장님, 예.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또 이현 후보자의 보좌진에 대한 저는 폭언, 또 지금 강선우 의원의 행방이 묘연한 1억 원 이런 악재들이 향후 이제 어떤 정치 지형에서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가 되나요? 아니면 그렇죠. 아직 지방선거가 6월 달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영향을 크게 왜냐하면 준다. 예. 민주당의 악재는 외부 악재보다는 이렇게 자체 부정부패 비리 관련된 부분이 제일 크게 영향을 줍니다. 예. 실제로 보면은 지난 전당대 돈봉투 그게 상당히 민주당의 이미지를 또 훼손시켰던 예. 그런 영향을 줬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라 그러면은 당의 정체성상 공정, 정의 이런 부분들을 투명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사청문회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뭔가 터져나오고 있단 말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40대, 50대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이 지지층들마저도 화이트 칼럼마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영포티들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또 지방선거에 영향을 왜 주느냐. 중도층이 이런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투표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지방선거 때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예.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지표상으로도 영향도 있지만 바로 당내 이 권력 지형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이 전 원내대표가 담당했던 것이 뭔가 좀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청와대 입장을 좀 대변하면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른바 상남자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의 호위 병기 역할을 했던 김병기 이 의원인데 이게 이제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온 것이고 정청래 대표로도 지금 상당히 이 계속해서 강성 지지층들을 떠받치면서 나가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있는 여러 뭐 통일교고 뭐고 다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대 악재가 공천원금 1억 의혹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쪽에 악재가 연달아 터지면은 국민의힘은 그냥 보통만 해도 점수를 딸 텐데 국민의힘도 좀 내부가 아주 좀 시끄럽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공격하라고 뭐 사주가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죠. 뭐 제 가족들에도 굉장히 원색적이고 모욕적인 내용들이 사실 당 게시판을 뒤덮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제 가족들이 그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다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 대통령 이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 칼럼 이런 걸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뭐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갔으면은 별거 아닌 문제였을 텐데.
당원들에게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허용해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원의 익명성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죠. 그럼 누군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글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게 공개하는 선례를 남기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거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가족이 가족 명의로 게시물을 올린 게 비난받을 일이라면 사실 그건 가족을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치인이니까 일어난 일이니까 저를 비난하시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이제 가족이 쓴 거는 맞다. 그러나 나는 쓰지 않았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니까 마치 동명이인인 한동훈이 쓴 건데 마치 내가 쓴 것처럼 발표가 됐다. 그러니까 가족이 쓴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자신이 안 썼는데 자신이 쓴 것처럼 발표한 당이 문제다. 네. 이 당무감사 결과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머리가 나쁜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뭐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본인이 썼다는 거야, 안 썼다는 거야, 가족이 썼다는 거야, 안 썼다는 거야. 이게 네. 더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저 인터뷰를 아까 나온 CG에 예. 나온 인터뷰를 하면서 가족이 썼다라는 걸 인정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리 그러니까 본인이 안 썼다고 하니까 저는 그 말을 믿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본인은 쓰지 않았다. 근데 그러면은 가족이 썼어도 가족이 쓴 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은 한동훈 대표에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으로서 그거에 예. 대해서 사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이랑 가장 유사한 선례가 하나 있습니다. 해경군 김씨 사건이라고요. 예. 옛날에 누가 봐도 김혜경 여사로 보이는 어떤 트위터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파 인물들에 대해서 욕설과 명예훼손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끝까지 부인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부인하고 이게 검찰 수사가 들어가니까 예. 거기 어떤 식으로 돌파를 했냐? 문준용 취업 특혜 사건을 먼저 조사를 해야 이 해경군 김 씨가 쓴 트윗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예. 오히려 역공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돌파를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식으로 돌파할 생각을 혹시라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전공법이 아니다. 예. 그것은 큰 정치인이 할 행위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차라리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게 본인에게도 더 좋고 당을 위해서도 지금 이재명 정부랑 하나로 뭉쳐서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하는 시점에 사과를 해야 그 다음 스텝을 당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다루는데 갑자기 또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해경궁 너무 유사한 얘기를 김혜경 예. 여사 그거 관련된 반론을 좀 건은 제가 드리고 당시에 경기도지사 예. 비서관이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에서 거론하는 건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봐도 저 글들은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쓴 게 아닙니다. 가족들의 아이디를 누군가가 받아서 한두 사람이 특정 컴퓨터에서 돌려가면서 썼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딸하고 장인 장모하고 부인이 어떻게 1분 단위로 똑같은 글을 씁니까? 그리고 거기까지 해서 더 지나서 이 글들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써놓고 언론에 마치 국민의힘 게시판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여론의 동향인 양 그렇게 이어진 것을 찾아갖고 잘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적절하게 짚지를 못하는 것 같고 예. 한동훈 대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과 아는 그러한 어떠한 사설 조직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에 사과를 해야지 왜 가족에게 책임을 미룹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 아니라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하고 이제 정치권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치로 2026년에는 좀 국민에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